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죠. 만약 그날 밤 당신만 아니었다면 당신이 내 핸드폰 빼앗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셨을 거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인 거나 다름없어. 뭐? 당신? 너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냐? 이런 싸가지 없는 게. 그리고 사돈이 죽은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그 뻔뻔한 표정을 보니 더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날아가 시어머니 눈에 맞았죠. 아이고, 내 눈알. 아이고. 상관없다고? 이게 증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전화하셨어. 내가 그 전화만 받았어도. 제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야, 너 미쳤어? 어디 핸드폰을 집어던져?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미쳤다. 내가 지금 안 미치겠니? 너도 똑같아. 너랑 네 엄마가 우리 아빠 죽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노려봤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이 사람들을 박살내 주겠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36에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결혼한 지 6년째 그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갑질을 참아왔어요. 모욕적인 말들도 그저 참고 삼켰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요. 친정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유 없이 그냥 싫었나 봅니다. 한 번은 친정 어머니께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이라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남동생과 통화를 했죠. 엄마 돈 쓰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아서 내자. 3남매니까 한 700만 원씩만 내면 돼. 그래 누나, 엄마 연금도 얼마 안 되시는데 우리가 내야지. 막내한테도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돌아섰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갑자기 저희 집에서 저녁을 드시겠다고 오셨던 참이었죠.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넌 시집을 와서 왜 친정 병원비를 왜 내려고 해? 내 아들 돈 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 법이야? 법은 아니고 봉양 또는 효라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 준혁 씨 돈 아니고 제가 번 돈도 있어요. 봉양은 옌장? 그게 다 누구 덕분에 번 돈인데? 내 아들이랑 살면서 번 돈 아니야? 그럼 그게 내 아들 돈이지. 너는 그냥 돈 관리하는 가정부야. 또 시작이구나 싶어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돈도 없니? 그깟 2천이 없어? 그리고 사돈 총각은 뭐하고? 아주 우리 집안을 호구로 보나 봐. 돈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아픈 대로 사는 거지. 왜 남의 집 돈을 뺏어가려고 해? 어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 돈 아니고 제 월급에서 제가 쓰는 건데요. 제가 10년 넘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월급? 그 월급 받으면서 누구 집에서 밥 먹고 사는데 우리 집 며느리 됐으면
우리 집 사람이다. 친정은 이제 남이라고. 네가 시집와서 우리한테 보탠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친정만 챙기니? 그리고 말이야, 내 말하는 김에 다 말하자. 네 친정엄마가 무릎이 아픈 게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돈 없으면 그냥 참고 사는 거다. 나도 아무리 아파도 그런 비싼 수술 안 했어. 근데 왜 네 친정만 특별 대우해줘야 되는 거야? 어머니, 엄마가 걷지를 못하세요. 휠체어 타실 지경이. 그래서 아직 안 타셨잖아. 아주 우리 집에 빨대 꽂고 살려고 작정했구나. 네 친정엄마가 일부러 아픈 척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아픈 척이라뇨. 어머니한테는 사돈이시잖아요. 말씀 조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작년에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들 돈 당연하게 받으셨으면서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딨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독한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참 못 배우신 분이다 싶었어요.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저만 손해이니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엄마 수술비 좀 보태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아프셔? 아이, 지금 여윳돈이 없는데. 내가 모아둔 돈 있어. 그걸로 하면 돼. 우리 아이 가질 준비해야 하는데 돈을 그렇게 쓰면, 그리고 장모님도 돈 있으시잖아.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만 보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에서 700만 원을 빼서 친정에 보냈어요. 제가 친정 병원비를 해결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죠.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어요. 아들, 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해야 돼. 수술비 500만 원 필요한데 네가 좀 줘야겠다. 네, 어머니, 당연히 드려야죠. 제가 좋은 병원. 어머님, 죄송해요. 남편이 아이 준비를 해야 돼서 여윳돈이 없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병원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거라고. 설마 어머님 500도 없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자식이 지 엄마 수술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3개월 전에 저희 친정엄마 수술비 얘기할 때 돈 없으면 참고 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집안에선 아무도 그런 비싼 수술 안 했다고도 하셨고요. 어머님께서 분명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여보, 어떻게 우리 엄마 수술비를... 어머님이 3개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보, 친정은 남이니까 도와주면 안 되고 시댁은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 그런 거야? 어머님,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친정엄마는 아픈 척 하신 거고 어머님은 진짜 아프신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할 말을 잃으셨죠. 너 정말 이럴 거니? 어머님이 어머님 아들 돈 허투루 쓰지 말라고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셨어요. 좋다. 내 돈으로 하마. 근데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 돈으로 수술비를 내셨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요.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인데. 너무해? 그럼 우리 엄마는 누구 엄마니?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미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사건으로부터 5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40대에 어렵게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몇 번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끝에 얻은 기적 같은 아이였죠. 그런데 임신 7개월째 아이가 뱃속에서 멈췄어요. 사산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괜찮아, 민정아. 다음에 또 가지면 돼, 응? 아직 젊잖아. 젊다고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여보! 그래, 민정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다음엔 건강한 아이 낳을 거야. 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이 뭔 쓸모가 있어? 아니, 40 넘어서 애 가지려니까 그런 거지. 당연한 거야. 애는 젊어서 낳는 거야. 늙은 몸에 무리해서 애 가지려니까 죽은 애 나오는 거 아니겠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둘째 봐봐라. 걔는 30에 시집 와서 1년 만에 뽁 하고 아들 낳고 또 2년 뒤에 뽁 둘째 아들 낳았잖아. 근데 너는 아유 진짜 늙어 빠져서 시집 와가지고는 돈만 축내고 애도 제대로 못 낳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진짜. 저도 힘들어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든데? 죽은 건 애지. 너는 멀쩡하잖아. 그리고 둘째는 임신도 한 번에 딱 성공했더라. 근데 너는 시험관에만 500 넘게 쓰고 아니 1000만 원인가? 하여튼 돈만 거지같이 쓰고는 결국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그 돈 벌려면 내 아들이 에휴 아까운 돈. 내 손주는 네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늙은 나이에 임신하니까 애가 못 버틴 거지. 불쌍한 내 손주. 할미가 미안하다.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방님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비교를 시작하셨죠.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진짜 복덩이야. 보기만 해도 흐뭇해. 건강한 아들만 둘이나 낳아줬어. 역시 젊은 며느리가 최고야. 그치? 얘들아, 할머니한테 와봐. 아이고, 이뻐라. 동서가 민망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형님도 계신데 이러시면. 형님,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주방으로 가자 제게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애도 못 낳고 안 낳긴 낳았나? 죽어서 낳았으니까. 그게 낳은 거야? 그냥 유산한 거지. 아니다. 사산인가? 하여튼 죽은 애 나왔잖아. 그것도 돈 1000만 원 들여서 겨우 만든 애가 죽어서 참 팔자도 더럽게 없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독서를 말했어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했어. 내가 애를 죽였다고. 동서는 복덩이고 나는 팔자 더러운 년이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런 취급받고 참아야 돼? 에이, 우리 엄마가? 설마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애 잃고 예민해져서 오해한 거 아니야? 엄마도 손주 잃어서 속상하신데 에이, 그런 말을 할 리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오해?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 엄마는 무조건 착하고 나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거짓말쟁이야? 내가 미쳤어? 하지도 않은 말을 듣게.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좀 직설적이긴 해도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야. 남편은 끝까지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 막말을 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계시면 180도 달라져 저를 위로하는 척 하셨죠. 그때 결심했죠.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공개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이틀 뒤 설날 가족 모임이었어요. 남편 큰아버지 내외분과 시아버지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동서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둘째는 참 애가 팔아. 아들을 둘이나 낳고. 그때였습니다. 저는 실수인 척 핸드폰을 테이블에 떨어뜨렸어요. 볼륨을 최대한 해두고 제가 이전에 녹음한 음성 파일을 재생시켜두고요. 이 애도 못 낳는 년이 뭔 쓸모가 있어? 시험관에 1,000만 원 쓰고 결국 죽은 애 낳았잖아. 40 넘어서 임신하니까 애가 못 버틴 거지. 유산한 게 아니다. 사산인가? 하여튼 죽은 애 나왔잖아. 돈 1,000만 원 들여서 겨우 만든 애가 죽어서 참 넌 팔자도 더럽게 없다. 둘째 며느리는 한 번에 성공했는데 얘는 돈만 축냈어.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재수 씨 목소리 같은데? 아이, 그게 아니라 녹음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안 싸돈 병원비는 왜 내 아들 돈으로 내? 거지 같은 집안.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아픈 척하는 거 아니냐?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거 당신이야? 애 잃고 마음 다친 애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고? 엄마, 이거 뭐야? 엄마 그동안 민정이 위로해준 거 아니었어? 나한테 한 말이랑 다르잖아. 얘가 나를 무시해서 하도 우습게 보길래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한 건데 무시를 했든 안 했든 사산한 며느리한테 네가 죽였다는 소리를 해?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건 좀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정말 실망이구만. 당신 내가 아는 사람이 맞아?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 내가 좀 심하게 말하긴 했지만 첫째가 하도 나한테 대들고. 시끄러워. 변명하지 마. 애 잃고 우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어떻게 저딴 말을 내뱉어? 당신 정말... 내가 창피해서 이거 원... 결국 친척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어요. 사실 저도 이 정도 한 것은 이혼까지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제가 저렇게 6년을 시어머니에게 당하며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도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내내 했지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제가 굽히면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저를 밟았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잖아요. 저는 기어이 꿈틀 한 거지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자기 엄마 망신을 줬다고 화를 냈으면 저는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겁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엄마가 설마 그런 말을 진짜 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당신이 계속 얘기했는데 안 믿어줘서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난 매일 혼자 울었어. 6년이나. 그때마다 당신은 항상 당신 엄마 편이었잖아. 알아. 내가 바보였어. 엄마가 이렇게 두 얼굴인 줄 정말 몰랐어. 앞으로는 네 편 들게. 약속해. 약속? 당신 약속 안 믿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아니면 앞으로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알겠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버지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있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 전화가 왔죠. 민정아, 빨리 와. 아빠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네? 아빠가요? 지금 바로 갈게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발 아버지가 무사하시길 빌면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심장 마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전화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전화 받았더라면 아빠. 민정아, 네 잘못 아니야. 아빠가 너무 갑자기.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어요. 둘째 날 시어머니가 조문을 오셨습니다. 그 가식적인 표정으로요. 아이고, 어떡해. 바깥 사돈이 이렇게 갑자기. 안 사돈 많이 힘들죠? 힘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가세요. 어머니 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아니, 나는 너 위로하려고. 조문 왔는데 이게 무슨 버릇이니? 위로요? 지금 저한테 위로한다고요? 어머니가 평소에 우리 아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친정 부모는 거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지금 와서 무슨 위로를 해요? 속으로는 좋아 죽겠죠? 이제 친정 챙길 일 없겠네 이러면서. 여보, 왜 이래? 엄마는 그냥 조문 온 건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 제발 그냥 가세요. 저 지금 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어요. 이 애가 정말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정신 나갔니? 친정 어머니가 울면서 말리셨어요. 민정아, 그만해. 아빠가 보고 계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힐 기억이죠. 그날 저는 시댁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저녁엔 친정 아버지를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친정 가기로 했잖아요. 아빠랑 저녁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저희 먼저 가볼게요. 뭐? 또 친정이냐? 내일 시할아버지 제사인데 준비는 언제 할 거야? 내일 새벽에 와서 할게요. 음식도 집에서 준비해 올게요. 아니야, 지금 당장 해야 돼.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미 말씀드려서 아빠랑 약속도 잡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핸드폰 놔둬. 너 또 녹음하려고 그러지? 지난번처럼 몰래 녹음해서 나 망신 주려고? 일할 때는 핸드폰 필요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음마. 어머니, 녹음 안 해요. 못 간다고 아빠한테 연락해야 된다니까요. 돌려주세요. 거짓말하지 마. 너 나 보면 맨날 몰래 녹음하고 다니잖아. 오늘은 절대 안 돼. 일 끝나면 줄게. 말 대답할 시간에 일이나 해. 며느리가 제사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네 친정부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찾아가? 저는 결국 포기했어요. 싸우기도 지쳤거든요. 빨리 일을 끝내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 말대로 하자. 제사 준비가 먼저긴 해. 장인어른한테는 내가 연락할게. 당신이? 그래. 에휴. 저는 서둘러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만 하셨죠. 전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다시 붙여.
나물도 간이 안 맞아. 제대로 좀 해라. 5시간이 지났어요. 겨우 일을 끝냈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 핸드폰 주세요. 아직 안 돼. 음식들 내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해야 하고. 어머니, 주세요. 아빠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그래, 알았어. 근데 핸드폰이 어디 갔지? 아까 여기 뒀는데. 시어머니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30분을 더 기다린 끝에 겨우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있었어요. 아버지 번호였습니다. 30분 전이었죠. 저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이제 봤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아버지는 그때 이미 쓰러지신 후였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의사와 구급대원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환자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요. 119에 직접 전화는 하셨어요. 다만 주소를 말씀하시다가 저희가 통화 내역을 들어보니 여기 우리 집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쓰러지셨더라고요. 저희가 위치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어요. 저희가 비밀번호를 몰라서 문 따는데 또 10분이.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시간 제 핸드폰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못 가게 하려고 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 시간을 끈 그 시간에요. 아빠가 나한테 전화했었어요. 그때 부재중 전화가 그 전화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119에 집 주소랑 집 비밀번호 알려줬을 텐데. 민정아, 네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 맞았어요. 시어머니 말 듣고 제사 준비한다고 핸드폰을 뺏긴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일을 절대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탓을 했죠. 이제 그만 좀 해라. 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 어머니가 제 핸드폰 안 뺏었으면 아빠 살았어요. 야, 내가 일부러 그랬어? 다 사돈 팔자야. 계속 내 탓 해봐라. 그런다고 네 아빠가 살아 돌아와? 애초에 네 아빠가 건강관리를 안 한 거지. 심장이 그렇게 약한 줄 알았으면 미리 병원에 다녔어야지. 아니다. 관리 안 해준 네 탓이네. 네가 불효녀야. 어머님, 인간 맞아요?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여보, 그만해.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그건 엄마도 모르고 한 일이잖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엄마 말대로 운명이었던 거지. 장인어른 팔자야. 운명이라고요? 팔자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뺏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셨을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지 2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저도 아직 아버지 죽음으로 정상이 아니었지만 예를 다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조문객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형제들의 목소리였어요. 누나, 진짜 억울해 죽겠어. 엄마 땅 12억에 팔고 나서 바로 리조트 발표 났잖아.
한 달만 더 기다렸으면 40억은 받았을 텐데 지금 그 땅 시세가 얼마인 줄 알아? 그때 너희들도 다 동의했잖아. 돈 급하다고 빨리 팔자고 난리였으면서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언니가 성년 후견인이잖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지. 12억을 6명이 나누니까 세금 떼고 1인당 1억 5천도 안 됐어. 40억이었으면 1인당 6억씩은 받았을 텐데.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내가 리조트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아? 그때 너희들 사업 자금이다, 애들 학비다 해서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12억은 너무 헐값이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기다려?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니들이 그때 병원비 낼 돈 없다고 했잖아. 지금 나보고 성년 후견인이라고 다 내라는 거야? 아, 진짜 타이밍 그지 같네. 몇 달 차이로 28억을 날렸네. 운도 지질이 없어. 누나, 그나저나 엄마 요양병원비는 제대로 내고 있지? 당연하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어. 언니, 혹시 리조트 정보 미리 들은 거 없어? 정말 몰랐어? 미쳤니? 내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아? 알았으면 팔았겠어? 기다렸지? 그때 누군가 오는 소리에 다들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시할머니 땅을 12억에 팔았는데 리조트 개발 발표가 나고 실제로는 40억이었다고요. 시할머니 재산은 성년 후견인인 시어머니가 관리했다는데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상한 기분이 든 이유가 있습니다. 몇 달 전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간병비로 매달 형제들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요양병원엔 발길도 안 하셨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치매 걸리신 시할머니가 불쌍하셨거든요. 그날도 시할머니를 뵈러 갔었어요. 간식을 드리고 말벗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시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때 시할머니 눈빛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잠시 정신이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너는 착한 아이구나. 그네 며느리지? 우리 그네 며느리. 맨날 나 보러 와주는 착한 아이. 네, 할머니. 저예요. 민정이요. 할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민정아, 내 말 좀 들어봐. 아무도 내 말 안 믿어. 다들 치매라고. 하지만 나 지금 정신 똑똑해. 큰애가, 영숙이가. 시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큰애가 내 재산 빼돌리고 있어. 내 돈, 내 땅 다 가져갔다.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빼갔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용돈 달라고 하면 엄마는 치매라 돈 필요 없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할머니 돈을 빼돌린다고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성년 후견인으로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성년 후견인? 그게 뭔지도 모르게 도장 찍게 했어. 엄마 치료비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래놓고는 통장도 다 가져갔어. 도장도 뺏어갔고 집 권리증도 내가 치매라고 다 빼앗아 갔어. 자식이 도둑이야, 도둑. 시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땅도 팔아버렸어. 우리 영감이 평생 일궈놓은 땅을. 내가 죽어도 팔지 말라고 싫다고 했는데 엄마 병원비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큰애가 다 해먹었어. 할머니,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어요? 증거나 뭐. 하지만 그때 시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어요.
정신이 다시 나가신 거예요. 근데 니녀는 누구야? 너 누구야? 밥 줘, 배고파. 간호사가 들어와서 약을 드렸어요. 시할머니는 다시 잠드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단순히 치매 시할머니의 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성년 후견인으로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무엇보다 돈 욕심이 많은 시어머니 형제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큰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시이모님과 시외삼촌 대화를 들으니까요. 시할머니 말씀이 진실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시할머니 재산을 빼돌린 걸까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시어머니는 정말 악인인 거죠. 시할머니 말씀을 떠올리며 의심이 커진 저는 시어머니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근처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목격했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고 계셨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남자가 시어머니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봤습니다. 완전히 연인 사이였어요. 저는 몰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서 놓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남자가 있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시할머니 재산 문제와 외도 의혹까지 겹치니 저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죠.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사설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강남 뒷골목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정보조사 전문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어떤 조사를 원하십니까? 저희 시어머니를 조사해 주세요. 외도 여부와 재산 관련해서도요. 시할머니 재산을 관리하시는데 의혹이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신지? 시할머니가 치매 걸리신 후로 시어머니가 성년 후견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시할머니 땅을 헐값에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낯선 남자와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봤어요. 흥신소 직원은 메모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외도 조사는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사진, 동영상, 만남의 장소와 시간 다 기록해드리고요. 재산 관련은 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 통장 거래 내역 추적해야 해서 비용은 기본 500만 원인데. 돈은 상관없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걸 파헤쳐 주세요. 정말 모든 것을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추적은 난이도가 높아서.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돼요. 흥신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복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기도 해요. 시할머니의 재산을 지켜드려야 하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중간 보고 드리고 한 달 안에 모든 조사 마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비밀 유지도 꼭 지켜주세요. 흥신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시어머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거라고요. 한 달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간 보고를 하겠다면서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죠.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어요. 흥신소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시어머님이 내연남과 외도 중인 건 확실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만나고 있어요. 호텔, 모텔, 내연남 집 다 찍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 여자가 겉으로는 현모양처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이 남자가 누구예요? 김대식, 66세 사업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재산이 꽤 있어요. 시어머님과는 3년째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이라뇨. 제가 시집 온 지 6년인데 그중 절반을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온갖 잔소리를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했다니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다른 남자도 몇 번 만났어요. 다른 남자요? 네, 그래서 그 남자를 조사해봤는데 리조트 개발 담당 직원이더라고요. 박진우라는 사람인데 시어머님이 팔았다는 그 땅을 매입한 리조트 회사 직원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시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큰애가 내 재산 빼돌리고 있어 라는 그 말씀이요. 리조트 직원을 왜 만나요? 그게 저희도 의심스러워서요. 덮어보니까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이 그 직원한테 뭔가 약점을 잡힌 것 같아요. 약점이요? 리조트 직원 입을 열게 하려면 저희도 좀 불법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협박이나 미행, 도청 같은 위험성이 따라서 비용은 1,000만 원이 더 들어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생각했어요.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끝까지 파헤쳐 주세요. 시어머니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알겠습니다. 2주 안에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리조트 직원이 왜 시어머님을 만나는지. 부탁드려요. 시어머니의 모든 비리를 밝혀주세요. 흥신소를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보겠다고요. 2주 후 흥신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갔죠. 리조트 개발 담당자를 좀 협박했더니 실토했습니다. 시어머님이 40억 땅을 12억으로 다운 계약했대요. 실제로는 22억을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12억으로 적었답니다. 10억은 현금으로 따로 받았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다운 계약이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리조트 측도 처음엔 거부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이 조건 아니면 절대 안 판다고 버티셨답니다. 그 땅이 리조트 개발에 꼭 필요한 땅이라 어쩔 수 없이. 그럼 시어머니가 10억을 혼자 가로챈 거네요? 그렇죠. 형제들한테는 12억이라고 속이고 실제로 받은 10억 현금은 혼자 챙긴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지금 말씀드린 이건 저희가 좀 그 리조트 직원을 협박해서 사실 불법적으로 얻은 진술이라 법적 증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할머니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정말로 시어머니가 재산을 빼돌렸구나 싶었죠. 그리고 리조트 직원이 시어머님을 계속 만나는 이유는 서로 약점을 잡고 있어서예요. 다운 계약은 둘 다 불법이니까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네, 문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외도 증거는 확실합니다. 사진, 동영상 다 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외도부터 폭로하기로요. 자료 다 주세요. 이제 제가 직접 나설 때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러냐? 저는 시어머니의 외도 사진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호텔 출입 사진, 키스 사진,
팔짱 낀 사진들.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집사람 맞아? 엄마? 진짜 우리 엄마야? 이 남자는 누구야? 3년째 만나온 내연남이래요. 김대식이라는 사업가예요. 일주일에 3번씩 만났대요. 시아버지가 주먹을 떨면서 일어났어요. 이 인연이 감히 나를 우롱해? 4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속여? 준혁아, 당장 불러라. 네 엄마 지금 당장 불러. 시아버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변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진을 찢어버리셨죠. 남편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가. 3년 동안이나.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쉬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어머니의 실체를 보고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 효자 노릇하며 엄마 편만 들었는데 그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시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와! 급한 일 있으니까 바로 오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시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하면서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도는 시작일 뿐이에요. 다운 계약과 횡령까지 밝혀낼 생각이었죠. 시어머니의 외도를 폭로한 저는 바로 시어머니의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시 외삼촌과 시 이모님을 찾아갔지요. 흥신소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요. 카페에서 3사람이 모였어요. 시 외숙부님, 시 이모님, 어머니가 시할머니 땅을 다운 계약했대요. 40억 받아야 하는 걸 22억에 파는 대신 10억은 현금으로 따로 받았답니다. 뭐? 다운 계약을? 그럼 우리한테는 12억이라고 속이고. 10억을 혼자 먹었다는 거야? 언니가 정말로? 흥신소에서 리조트 개발사 직원을 협박해서 들은 얘기예요. 강압적인 상황에서 실토한 거라 법적 증거는 안 되지만. 시 외삼촌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 10억이면 1인당 1억 7천만 원씩 더 받았을 텐데 누나가 우리를 속였어. 언니가 땅 판 다음 날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게 이상했어. 비싼 물건들 막 사고 이제 이해가 되네. 증거가 없어서 고소는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리조트 개발사에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다운 계약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면 회사 이미지 때문에라도 자체 감사를 할 거예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런 곳은 탈세 연루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 회사가 뒷돈거래 들통나면 타격이 크지. 분명히 협조할 거야. 저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선 리조트 본사에 내용 증명 보내요. 다운 계약 의혹이 있으니 조사하라고요. 응하지 않으면 국세청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요. 언니가 정말 10억을 빼돌렸다니, 엄마 돈을 혼자 먹다니 용서 못해. 누나가 성년 후견인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했구나.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그걸 이용해서. 배신감이 드네. 정말 속이 뒤집어져. 그리고 어머니가 외도 중이신 것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어요. 두 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헐, 이게 뭐야? 언니가 바람을? 형부가 불쌍해서 어떡해. 4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3년이나 속였다고? 누나가 이렇게 썩은 사람인 줄 몰랐네. 겉으로는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 하더니 완전 이중인격자네. 이 사이코네 진짜.
시 외삼촌은 역겨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어머니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진실을 밝혀야 돼요. 시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래, 반드시 밝혀내자. 엄마 재산 빼돌린 건 절대 용납 못해. 누나 그년, 아니, 그 사람 끝장내야 돼. 언니가 한 짓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그 재산 권리 있어. 결국 시어머니 형제들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아마 그날 시어머니는 바빴을 겁니다. 시아버지에게 외도에 대해 설명해야 했고 형제들에게 시할머니 재산을 빼돌린 것을 설명해야 했지요. 시어머니 형제들이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진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왜 굳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이모랑 삼촌까지 끌어들여서 난리를 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당신 엄마가 할머니 돈 빼돌렸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10억을 혼자 먹었는데? 심지어 할머니 땅 40억에 팔 수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더 먹겠다고 그 짓을 한 거라고. 그래도 우리 집 일이잖아. 왜 엄마 형제들까지 끌어들여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저는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설마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다운 계약한 거 알고 있었지? 남편이 제 시선을 피했어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그게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근데 어차피 이미 끝난 일이잖아. 나중에 알았다고? 언제? 그리고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설마 당신도 그 돈 받았구나. 받긴 뭘 받아. 그냥 엄마가 좀 도와줬을 뿐이야. 사업 자금 좀 빌려줬고.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도 공범이었어요. 시어머니와요. 사업자금? 얼마나 받았어? 2억? 3억? 시할머니 돈으로 당신 사업한 거야? 그래, 받았다. 그래서 뭐? 어차피 나중에 내가 받을 유산이잖아. 미리 받은 거지.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본 거예요. 유산? 그게 당신 돈이야? 시할머니 돈이지. 당신도 도둑이야. 당신 엄마랑 똑같은 도둑. 야, 말 조심해. 내가 도둑? 내 할머니 재산인데 왜 내가 도둑이야? 당신 할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재산 빼돌리는 게 정당해? 당신 정말 인간이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 진짜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다. 제 말에 남편이 손을 들었어요. 인연이 정말... 때려봐. 그럼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이혼할 거니까 증거 만들어줘. 내가 더 고맙네. 뭐? 이혼? 그래, 이혼이야. 당신 같은 쓰레기랑 못 살아. 당신 엄마 아들답게 당신도 똑같네. 도둑의 거짓말쟁이의 쓰레기.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어요. 내일 바로 변호사 만날 거야. 위자료도 받아낼 거고 당신들 비리도 다 폭로할 거야. 너 진심이야? 당연하지. 당신 같은 인간이랑 하루도 못 살아. 우리 아빠 원수들이랑 어떻게 살아? 그날로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이혼을 선언한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니 형제들이 횡령죄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다운 계약과 횡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죠. 시어머니는 결국 구속됐어요. 성년 후견인 지위를 악용해 시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죄였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을 혼자 챙긴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48년을 함께 산 아내가 바람 피우고 돈까지 빼돌렸다니. 결국 시아버지도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재산도.
감옥에 갇혀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시할머니 돈 2억을 받아 사업에 쓴 것이 밝혀졌거든요.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잘못이 명백했기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까지 받았죠. 그 돈으로 작은 집을 구했어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하지만 제가 곁에 있으니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매일 정성껏 어머니를 돌봤죠. 아침마다 아버지 영정 앞에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은 평생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라도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죠. 시어머니 때문에 잃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를 잃었고 아이를 잃었고 6년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악독한 시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독설을 듣지 않아도 되지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해요.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뺏는 꿈, 아버지가 전화하시는 꿈. 그럴 때마다 울면서 깨어납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곁에 계시고 저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마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제 과거를 놓아주려고 해요. 증오와 분노에 갇혀 살 수는 없으니까요. 비로소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번엔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악인의 번영은 잠시뿐이지만 진실은 영원히 남는다고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진실을 지켰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